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 담당하는 한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원교육 고등관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학 어머님들이셔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서울대 졸업하고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정보로 갖고 왔어요. 대치서초 지역의 학원들을 나열해봤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학습기 있죠. 웅지 스마트홀 아이스크림 홈런 거기에 제 강의가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 개념원리라는 수학 서 아시죠? 그 학습서에서도 원리 패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사의 대표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국사 겨울방학 특강 강의가 나와 있다시피 1월 5일 날 금요일 날 개강해서 이제 3시간씩 4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아마 궁금하실 거야. 한국사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머님들 이번 학년에 아이들 한국사 배우는 거 알고 계시죠? 중3의 역사 2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올해 한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이제 예습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3의 역사 내신을 잘 하자가 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거 겨울방학 특강을 해서 3학년 때 내신을 잘 받아보자가 저의 목표이고 이제 한국사 과목에 대한 특징을 고등학교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성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진행 중이어서 제가 최신에 받은 성적표가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국영수랑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 공통 과목인 국영수를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요, 한국사랑 통사가 항상 우선순위에도 밀리는데 절대 이 과목이 비중이 작지가 않아요. 여기 옆에 써져 있는 숫자가 단위수에 해당하거든요. 주당 선생님이 얼마나 들어오시는데 국영수 4번 들어오세요. 근데 한국사도 3번이나 들어오십니다. 통사도 4번이고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면 통사랑 한국사가 세트로 묶여서 내신 대비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7단위를 한꺼번에 케어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중학교 때는 역사의 비중이 그렇게 높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셨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자랑하고 있구나. 특히 1학년 내신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공통 과목이거든요. 근데 공통 과목 중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할 것 같은 과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에도 뭐 과학이나 수학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적을 딱 까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학이랑 한국사입니다. 여기 평균 한번 보시겠어요? 수학이요 58점이거든요 평균이. 근데 한국사가 49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성적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갈 학교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웬만한 학교들이 다 수학 아니면 한국사가 가장 평균이 낮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학이 어렵다는 건 이해가 간다. 근데 왜 한국사가 어려울까라고 하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다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아이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편차에서는 뭘 볼 수 있는가인데 오늘 보세요. 편차에서 가장 높은 편차를 자랑하는 게 지금 한국사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성적이 퍼져 있는 건 정말 못하는 친구부터 정말 잘하는 친구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만점을 받는 애들. 그건 중학교 때도 똑같아요. 누가 있냐면 어머님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역덕이라고? 역사 덕후들 있죠. 걔네들이 항상 1등급에 만점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세요. 왜? 평균이 낮으면 시험을 그냥 쉽게 내면 돼요. 그럼 애들이 알아서 틀리니까. 근데 문제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쉽게 내버리면 1등급이 안 나와버려요. 그 선생님들은 그 와중에도 어렵게 내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은 또 어려워지고 애들은 또 못 보고 평균은 더 떨어지고 편차는 더 커지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한국사가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사는 굉장히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과목이다라는 걸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 드리면 어머님들께서 한국사랑 사회는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하고 시험 문제 굉장히 지엽적이다. 그래서 역사는 아이들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시작하는 애들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중학한국사랑 고등학교 한국사가 어떻게 다릅니까?를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있는 아이들과 교육과정이 사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는 단원 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고1 애들과는 다르고요. 지금 고1 애들은 4단원밖에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새롭게 적용될 교육과정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는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2 올해 애들이 세계사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한국사를 배우는 연도입니다. 역사 2라고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역사라는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라는 과목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따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로지 한국사만 배우는 거라서 어머님들께서 질문하신 거 그러면 중학교 때 역사를 잘했으면 고등학교 때 와서 잘할 수 있지 않나요? 하면 몰라요. 애가 세계사를 잘했는지 한국사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만약에 한국사를 잘했으면 고등학교 와서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설명드릴게요. 중학교는 전근대사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6단원에서 전근대사라고 하면 조선까지거든요. 조선까지가 5단원이나 돼요. 근현대사 1단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너네 중학교 때 전근대사 배웠지? 그럼 이제 근현대사를 배워볼까? 해서 전근대사를 앞으로 다 몰아놨어요. 1, 2단원을 다 압축시켜놓고 3, 4, 5, 6단원을 근현대사로 뿜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잘했다고 하더라도 전근대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서는 여기부터는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만이라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나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 전근대사 모든 내용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 나눠서 시험을 봤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그 3번의 시험을 한 번의 시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용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가 중학교 때 역사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고등학교 와서 잘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과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틔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포기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포기하고 그냥 1년 내내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선사부터 조선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단데 지금 중학교 때 요 법인을 잘 해둔다면 그나마 포기할 확률이 적어지고 아이들이 그나마 여기서 손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한국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 더. 여기 있는 이제 근현대사는 이 고등학교에서 완전 처음 배운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2학기 기말에 배치잖아요. 애들이 2학기 기말 공부합니까? 안 하죠. 학교에서 수업도 안 나가죠. 다 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와서 완전 새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는 완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역사 잘 잡고 고등학교 가서는 근현대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점입니다. 자, 제가 교과서를 갖고 왔어요. 좀 지금 뭐 물론 개정 교과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교과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금성 교과서, 같은 금성의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갖고 왔는데요. 중학교 교과서는요, 되게 친절합니다. 어머님들 역사 내신 보내시나요? 아이들 충분히 중학교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개념만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예요. 저랑 겨울방학하고 3월부터 혼자 할 수 있어요. 왜? 교과서가 되게 자세해요. 정말 친절하게 조선의 태정태세 문단세라는 우리 초기왕 있죠. 그 왕들이 왜 이런 정책을 했는가, 왜 세종은 이렇게 유교 정치를 통치화에 다 이념을 적용했고 세조는 왜 강력한 왕권을 추진했는지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제가 아까 이렇게 전근대사를 다 압축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분친절합니다. 전근대사 몇백 페이지 되어 있던 거를 고등학교는 딱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심한 거죠. 지필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담아야 되지? 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옆에다 표로 떨렁 넣어놔버렸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태종태세 문단세가 글로 이렇게 크게 있던 게 지금 옆에 표 하나로 태조 뭐 했고 태종 뭐 했고 세조 뭐 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딱딱 돼 있으니까 애들 고등학교 들어와서 멘붕이에요. 그래서 이 행과 행 사이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중학교 때 잘 공부해 놓는 게 고등학교 와서 훨씬 더 수월하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는 고등학교 와서 완전 새로운 내용일 거다. 왜냐하면 근현대사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한 단원 있다 그랬잖아요. 중앙역사에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최소 24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근현대사의 시작점이 흥선대원군 1860년대 3줄, 70년대 4줄, 80년대 5-6줄이에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로 오면 최소 6페이지에서 8, 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냥 맛보기. 어차피 공부 안 하는 파트.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완전 새로운 내용이다. 그래서 중등 역사랑 고등 역사가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긴 한데 중학교는 뭐 좀 전근대사 중심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어머님들이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역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대비하는 한국사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언제입니까? 중학교 때 있습니까? 없죠. 중2 때 세계사 공부했고 중1 때 아무것도 없고요.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한 건 저 건너서 초등학교 때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역사 너 뭐 기억해? 라고 하면 제가 딱 하나 말할 수 있어요. 애들 정확하게 빗살무늬 토기 하나 기억해요. 그건 완벽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사회로 한국사 전범위를 수업하는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전근대사를 3번 해야 돼요. 아니, 전근대사를 1번 하고 근현대사를 3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중학 3학년 내신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 보정해서 전근대사 2주, 근현대사 2주로 딱 절반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중학 내신 대비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가 이런 거구나를 대비할 수 있게끔. 또 하나 목표는 고등 선행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2를 대비하는 거고 사실 아이들이 지금 한국사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3월 달에 들어가면 맨 땅에 헤딩이에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미리 그거를 알려주면서 학교에서 공부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학습법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애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 제일 잘못 공부하는 건 고구려 삼국시대에 있잖아요. 삼국시를 공부할 때 애들이 고구려 쭉 공부합니다. 백제 쭉 공부해요. 신라 쭉 공부하고 닫아요. 다 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로 내죠. 고구려가 잘 나갈 때 백제랑 신라는 뭐 했니?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고려만 막 열심히 공부하고 조선만 막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가로 세로가 왔다 갔다 돼야 되는데 애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아직 너무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습법을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역사 공부하는 머리가 트이면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갈 거예요. 암기라고 두려워했던 친구들 제 수업 들으면 그냥 역사를 하나의 동화로 듣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제가 자체로 제작한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요. 한국사 전범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아이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그 문제들은 사실 고등학교 기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기출을 왜 지금 푸냐라고 하면 중학 기출은 이거 풀고 나면 너무 쉬워져요. 고등학교 기출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차피 한국사라는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로 제가 예습해 볼 수 있게끔 넣어놨고 저희는 그냥 기출문제를 넣은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다 변형해 놨어요. 아이들 궁금하면 족보닷컴에서 기출문제 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는 답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해설 다 써놓고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변형해서 여기서 출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 적용하고 중학교 내신 시험 보면 너무나도 쉽게끔 제가 그걸 다 연습시킬 거고요. 저희 수업이 3시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복습 테스트 같은 게 다 진행이 됩니다. 매주 복습 테스트 보는데요. 오자마자 10분간 테스트 보고요. 끝나고 나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도 봐요. 앞에 거는 객관식으로 보고요. 끝나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쓰고 가는 건 다 주관식으로 봐서요. 저는 안 끝나면 안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은 다 이해하고 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제가 4주 동안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희 설명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카카오톡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인식하셔도 되고 자료에도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탐색기 모양을 누르시고 한지우 한국사만 쳐도 제 거가 카톡이 뜹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1년에 대한 뭐 한국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사 담당 한지우였습니다.